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재산을 정리하다 보면 형제끼리 의가상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보통은 형이 회사를 통째로 가져갔다, 내 몫을 내놔라, 이제 이런 유류분 소송만 생각하시는데요. 근데 실무에서 제가 상담을 해보면 의외로 이런 케이스가 정말 많습니다. 이미 형제들도 회사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똑같이 반반씩 있거나 형보다는 적어도 30에서 40% 정도는 이미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동안은 어땠나요? 어련히 형이 알아서 잘하겠지 하고 신경 끄고 살아왔습니다. 형이 경영하고 월급 가져가는 거 그냥 뒀습니다. 가족이니까요. 하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재산을 딱 까보는 순간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생각보다 내 몫이 너무 적은 겁니다. 이상하다. 우리 집 회사가 꽤 큰 걸로 아는데 왜 내 몫이 이거밖에 안 되지? 라는 의문이 드는 시점입니다. 그때서야 회사를 들여다보게 됩니다. 근데 기가 막힌 상황이 펼쳐져 있습니다. 형이 지난 10년 넘게 대표이사라는 명목으로 연봉을 수억 원씩 챙겨가고 있었습니다. 회사는 적자가 나는데 형은 부자가 되고 있었던 겁니다. 더 심한 경우요, 형이 몰래 따로 회사를 하나 차립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의 알짜 일거리와 자산들을 그쪽으로 다 넘겨버립니다. 소위 말하는 일감 몰아주기로 회사를 빈 껍데기로 만드는 겁니다. 이게 법적으로 뭐냐면요, 상법 제397조의 2,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위반입니다. 이사는 이사회 승인 없이 회사의 사업 기회를 자기 이익을 위해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또 상법 제398조, 이사가 본인이나 배우자, 자녀 회사와 거래하려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조건도 공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형이 이 승인 없이 거래를 했다면 그 거래 자체가 무효입니다. 그리고 형법 제356조 업무상 배임죄도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10년 이하의 징역이고요. 근데 형이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형 입장에서는 이 회사의 돈을 빼서 본인 자녀들, 즉 내 입장에서 조카들에게 물려줄 그런 자기만의 왕국을 만들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생들 지분이 섞인 이 회사 키워봐야 나중에 나누기만 해야 되니까 동생들 모르게 자산을 빼돌리는 그런 설계를 해둔 것이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여러분, 이제 억울해서 잠이 안 오실 겁니다. 그동안 주주총회 한 번이라도 뭐 제대로 한 적 있나요? 아마 없었을 겁니다. 내 도장? 나도 모르게 형 서랍 속에 있었겠죠. 형이 경영권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여러분의 지분을 사실상 무력화시킨 겁니다. 이때 단순히 상속재산만 더 달라고 싸우면 안 됩니다. 전략을 바꾸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상속인이기 이전에 이 회사의 대주주입니다. 지금 당장 이 회사의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권을 행사하셔야 합니다. 이 상법 제466조에 따르면 이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의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장부의 열람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30에서 40%를 가지고 계신다면 요건은 충분히 충족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실무적으로 중요한 게 한 개 더 있습니다. 내용 증명 보내기 전에 한 가지 먼저 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형이 이제 장부를 폐기하거나 조작할 우려가 있다면 민사소송법 제375조에 따른 증거 보전 신청을 먼저 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 집행관이 예고 없이 회사에 들이닥쳐서 장부를 확보합니다. 내용 증명부터 먼저 보내게 되면 형한테 경고를 먼저 주는 셈이 됩니다. 그 사이에 핵심 장부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 보전 먼저 하고 내용 증명은 그 다음에 처리를 합니다. 자, 형이 장부 열람을 거부하면 법원에 회계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을 신청해서 강제로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봐야 되냐?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과거 10년치의 재무제표입니다. 왜 10년이냐면 서류의 보관 기간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업무상 배임죄 공소시효도 10년이기 때문입니다. 이 돈이 어디로 흘렀는지를 여러분이 직접 살펴보셔야 합니다. 회사는 어려운데 대표이사 연봉만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회사 돈이 대표 개인 통장이나 연관 없는 법인으로 빠져나간 흔적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배당금이 지급됐다면 그럼 주주인 당신도 배당금을 받았어야 될 텐데 그런 것이 없다면 그 부분도 굉장히 의심스러운 대목이 될 수 있겠죠. 둘째는 이 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입니다. 이 의사록에 내 도장이 찍혀 있는지, 혹시 누가 마음대로 찍은 것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주총회 통지조차 못 받았다면 상법 제376조에 주주총회 취소해소 또는 결의 무효 확인해소 등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형이 멋대로 찍은 도장, 이런 것들은 모두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에 해당합니다. 형의 목을 죄는 그런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고정자산 관리대장입니다. 이 회사 소유의 땅이나 건물이 누구한테 넘어갔는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알짜 자산이 형이 세운 페이퍼 컴퍼니나 지인에게 헐값에 매각되었다면 그거 자체가 바로 배임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것이 바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내역인데요. 회사 재무제표 주석사항을 보시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표이사 본인, 대표이사의 배우자, 대표이사의 자녀, 대표이사가 지분을 가진 다른 법인과 우리 회사가 거래한 내역, 이 모두 나오게 됩니다. 이걸 10년치를 쭉 뽑아서
따라서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형이 100% 지분을 가진 별도 법인에 우리 회사 매출의 상당 부분이 하청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면 이게 일감 몰아주기에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형 배우자 명의 법인에 우리 회사 건물 관리 용역을 시세보다 비싸게 주고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도 배임으로 문제 삼을 수가 있습니다. 형 자녀가 대표인 법인에 우리 회사의 핵심 거래처를 넘겨줬다면 이거는 영업비밀 침해라든지 또 다른 문제까지도 갈 수가 있겠죠. 이 특수관계인의 거래의 핵심은 거래 조건이 되게 됩니다. 시장에서 동일한 거래를 했을 때보다 우리 회사에 더 불리한 조건이었는지를 따져보셔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외부 업체에 맡기면 수수료가 5%인데 형 회사한테는 15%를 주고 있었다면 그 차액인 10%를 손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게 이제 정산 가격 산출인데요. 영어로 arm's length price라고 하는데요.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제3자 간에 동일한 거래를 했을 때 적용되는 가격이 얼마냐를 따지는 겁니다. 이 정산 가격과 실제 거래 가격의 차이가 손해배상 청구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 회계사나 감정인을 통해 정확히 산출하면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까지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수관계인 거래가 이사회 승인을 받았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상법상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 이사가 지배하는 회사와의 거래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 승인 없이 거래를 했다면 절차적으로도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이 스스로 이사회 의사로 만들어서 승인된 것처럼 꾸몄다면 이거는 이제 사문서 위조가 되는 것이죠. 세무 관련 자료도 중요한데요. 이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되는 특수관계인 거래명세서가 핵심입니다. 이건 회사 장부 열람 등사를 통해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세무서에 직접 정보공개 청구할 때는 국세기본법상 비밀유지 규정 때문에 거절됩니다. 그래서 세무서 자료가 필요하면 소송 과정에서 법원을 통해 과세정보 제출명령 신청이나 문서송부 촉탁을 해야 됩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두십시오. 이런 식으로 장부를 모두 까보면 10중 8구 적법한 절차 없이 위조된 그런 문서들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는 단순한 상속사건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고 배임한 기업 형사사건이 결합되어야지만 형을 압박할 수 있고 비로소 여러분이 원하는 진짜 내 몫을 받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형이 가져간 회사가 빈 껍데기라면 그 껍데기를 깬 사람이 누군지를 밝혀내서 다시 채워넣게 만들어야죠. 단순히 유리본만 계산하고 계실 때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 바로 회사 장부부터 열어보십시오. 형이 설계한 그 왕국을 무너뜨려야 여러분이 재산을 지킬 수가 있게 됩니다. 법무법인 휘상의 김민건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